지금 시기에 따라 이사님은 경제라든지 정치, 과학의 영향력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는 뭐 과학, 경제, 정치 중에 어떤 섹터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는 시점일까요? 그 미국의 9개 종목이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 올해의 상승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빅텍이 대부분 이번 상승장을 올해 들어와서 2023년에는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과학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주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라는 것을 보면 정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동성 관련된 흐름이 있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정치와 경제의 좋고 나쁜 분야 중에서 좋은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경제의 리스크 부분이나 불확실성 부분, 이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아서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 그 두 가지를 좀 더 비중 있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상을 볼 때 항상 그 구조적인 현상이냐 경기적인 현상인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두 개가 섞여서 인플레는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한 6개월째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부분의 대부분의 이유는 경기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부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는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는 임금이라는 구조를 가지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현재 기대보다는 인플레가 빠지기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까 주식시장에서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지정학이라는 이 생산 체계의 변동이 이것이 한 3개월을 생각하면 안 보여요. 중국 주식 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경제 재개 기대감도 있고 또 동시에 경제 재개 리오프닝에 대한 힘이 예전만치 못하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중국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지금 구조적으로는 그 2018년부터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더 약자이기 때문에 더 강한 방식으로 정책을 쓸 수는 없어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훨씬 글로벌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했잖아요. 미국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개인한테 직접 살포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살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 역할을 하던 생산 캐파가 중국이 굉장히 큰데 수출을 미국에 하기 어려워졌잖아요, 전보다. 지금 모든 중국의 정책은 내부 수요 증가를 위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구조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올해 초에 중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없다가 굉장히 또 세게 일어났던 그러한 V자를 하나를 형성했는데 그 V자를 올리는 기대만큼은 중국 경제가 실제로 보여주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단은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미국한테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이나 산업 구도의 변동의 그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일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 자금들도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마 일본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강할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원화 가치와 달러의 가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알던 공식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외환 쪽은? 그 인덱스에서는 가장 큰 이슈는 그 유로화와 달러와의 관계거든요. 그 유로화에 대한 그 지난 굉장히 짧은 기간인 6개월 정도의 인플레와 성장률에 대한 그 시장의 예상치가 엄청나게 틀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이 달러와 약세에는 달러 인덱스 약세에는 가장 큰 이슈인데 두 번째는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달러 패권의 우려가 지난 6개월 동안 분명히 증가한 건 맞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달러와 위안화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바스켓을 구성하는데 기존에 저 같으면 그거 아마 9대 1이나 9.5대 0.5로 위안화를 작게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위안화를 저는 한 3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와, 7대 3으로. 예. 네. 반면에 저희 나라는 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수출이 약화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 이 구조적인 현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처럼 반대로 이 부분의 변화는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경상수지적으로 보기 때문에 짧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본을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수혜 국가로 투자자들이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피해 국가로 인지를 한다면 지금의 환율은 설명이 되고요. 네. 엔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예요. 근데 중간재에 대한 매출 안정성은 일본 산업이 우리 산업보다는 높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굉장히 멈춰 있었던 사회의 산업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굉장히 많이 성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우려보다는 괜찮다고 한다면 환율은 지금 현재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세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셨던 투자자분들께 꼭 이제 2분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2분기에는 저는 시황은 일단 저는 박스권을 보는 것이 변동이 없고, 지금은 그 박스의 상단 쪽에 가까울 확률이라서 그렇게 많이 기회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한번 그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